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5주차 사전 제작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그 오프라인 강의 막바지 얘기했던 게 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중재의 절차를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있어서 그러한 절차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전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중재 합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래서 중재 합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합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발생할 분쟁에 대해서 이것을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중재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중재 합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 합의나 중재 계약이 존재해야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중재 합의나 중재 계약이 없다면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재법에서는, 한국중재법입니다. 한국중재법에서는 중재 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 그를 상관하지 않고 뭐 다른 제3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어떤 계약 불이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중재 합의라고 보고 있고요. 운시트랄 모델법은 중재 합의에 대해서 지금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비슷한 의미로서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시트랄 모델법을 중재법이, 한국 중재법이 사실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고요. 보통 그 무역 계약서에 이 중재 합의와 관련돼서 중재 조항을 둡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뭐 공증을 받거나 별도의 어떤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보통 4인과 4인 간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국제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된 그 계약서에다가 이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써 이 중재 합의를 나타내거나 증명하거나 하는 것인데요. 보통 그래서 중재 조항은 대체적으로 그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성립과 효력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이것을 소송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중재 부탁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중재 중재 부탁 계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재 부탁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후 중재 합의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이미 발생해 있는 분쟁을 중재에 해부하기로 하는 중재 합의를 중재 부탁 계약 사후 합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전에, 그러니까 중재 조항은 사전 중재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계약이 성립될 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역 계약이 성립될 때, 거래가 성립되던 시점에 양 당사자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합의하에 그것을 소송에 의하지 않고 중재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앞서 중재 합의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미 발생했거나 이미 발생할 분쟁을 그렇게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계약 당사자들 간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그 싸움의 해결을 중재로서 해결하고자 사후 합의를 한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불리할 수 있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미 벌어진 분쟁이라고 한다면 그 분쟁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누구의 책임 여하를 가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어느 쪽이든 유리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후 중재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에 우리가 앞서 뭐 모델법이나 이런 데서 사전 중재, 사전이든 사후든 이미 발생한 분쟁이든 이미 향후에 발생할 분쟁이든 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지만 이미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는 거는 사실은 뭐 서로 간의 생각과 입장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후 중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이고 사전 중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중재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보통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서 뭐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 있죠. 뭐 한정치산자라든지 금치산자라든지 뭐 미성년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중재합의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보통 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됐을 때 이 국가도 그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대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제법상 그게 맞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한국 법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미국 법원에 뭐 어떤 피고가 된다거나 원고가 된다거나 이런 식이 그게 국제법상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건 가능하거든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있는 미국 중재협회의 그 중재 신청인이 되거나 피신청인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국제 간의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중재 조항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중재 합의의 대상자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중재 합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법적 법률 관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법적 법률 관계, 예를 들어서 형법, 형사소송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이나 기업에게 내리는 뭐 처분 같은 거,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어떤 행정과 관련된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대상이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쉽게 말해서 상사중재로 이거는 중재합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의미는 이런 어떤 그 법적인 관계나 어떤 분쟁은 상사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중재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가장 크고 중요한 효력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의하지 않고 중재 판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재 합의를 통해서 중재가 시작이 되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합의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 중재 절차와 관련돼서도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재 절차가 시작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뭐 어쨌든 중재 절차에 뭐 선임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선정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개입을 한다든지 어쨌든 중재 절차 개시나 법원이 협조하는 단계에서 이 중재 합의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중재인과 관련된 여러 어떤 권한 행사라든지 진행 단계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절차나 행위들이 중재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증거조사나 뭐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경우에도 이것이 결국에는 중재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거조사 단계에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에 거부했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네가 중재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 합의를 하면
중재가 시작될 수 있게 만들고 중재와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되게 될 수 있게 만들고 중재와 관련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중재 판정이 내려졌을 때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효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극적 효력이고 소극적 효력은 국가가 재판을 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국가든 개인이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중재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을 배제하는 소송을 배제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직소 금지의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재 합의가 직소 금지의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을 막는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합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것을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중재로 해결하라 내지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 소를 이제 각하하게 되는데 각하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자격 없다. 이것을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서 각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면 중재 합의가 잘못됐다. 중재로 해서는 안 된다. 중재 절차를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재 합의의 소극적 효력이고 여기 보면 방소항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한 당사자가 중재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당사자 일방은 소송을 원하는 거고 상대방이 만약에 중재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중재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그것을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는 것을 방소항변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서 주장을 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방소항변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방소항변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은 아무리 정상적으로 소송을 누가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거는 중재 합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중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소송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는 뉴욕협약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재법상 방소항변은 분쟁의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중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자 이거예요. 중재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럼 중재 합의에 따라서 당사자들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자,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난 중재가 싫어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앞서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이쪽이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이 반대편이 아니야, 우리는 중재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법원에서 이것은 소송으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라고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을 뭐라고 했죠? 방소항변이라고 했죠. 근데 이 방소항변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반대편에서 특별한 액션이 없이 자기도 이제 법원에 소송하러 가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재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 아닌 선택인 거죠.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재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 중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 잘 없죠.
자, 그 다음에 중재 합의가 이행 불능이거나 효력 상실이거나 무효. 그러니까 중재 합의가 있어야 당사자들의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하는 것인데, 이 중재 합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행이 되어질 수 없거나, 중재 합의 자체가 효력이 상실이 되었거나, 아니면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으로 그것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소송으로 하지 말고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건은 법원에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중재와 관련된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에서도 업무적인 강도나 업무의 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원에서는 이 중재의 어떤 유효성이나 뭐 효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고, 진짜 뭐 중재 자체가 뭐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그냥 되도록이면 집행을 시키고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실은 되게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원의 입장에 있어서도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건들은 소송에 의하지 않고 중재원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 꼭 이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원까지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뭐 소송 건수만 많아지는 거고, 뭐 판사님들이나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는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미 한국은 뭐 분쟁 법원에서의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계약의 존재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되는 사유인가,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한국법이나 뭐 이런 입법이 그 방소항변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 대법원도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하기 전에 방소항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소송이 시작이 되면 방소항변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자, 중재 합의가 있으면 중재로서 무조건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단 중재 합의가 있고 중재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을 해. 그러면 그것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바라봐가지고, 야, 너 왜 중재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라고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느냐, 법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대체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례나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중재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방소항변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그 중재 합의의 유효성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진짜 크리티컬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중재 절차를 진행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재 합의에 있어서의 유효성, 중재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유효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중재 합의의 유효성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중재 합의가 있으면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 중재 합의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 그거는 그 어떤 중재 합의의 어떤 무효성, 중재 합의의 하자를 근거로 법원에다가 당사자 일방이 뭐 중재 합의의 이행 불능, 중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원은 그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그 중재 합의의 어떤 유효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하자가 너무 명백하면 이건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재로서 정말로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애매모호하거나 하자가 있거나 중재 합의의 유효성에 의심을 가거나 그 어떤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중재 합의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재 합의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면 원래는 본안 항변에 의해서 법원이 소를 각하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송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있는 중재 합의를 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 슬라이드에서부터 나오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중재 합의를 잘못한 경우에요. 중재 합의를 뭔가 하자가 있게 중재 합의가 뭔가 깔끔하지 않게 이루어진 케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재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시로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국제중재협회 규칙에 따라 중재가 해결돼야 한다. 혹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국제적으로 인증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재 규칙으로서 중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재지가 어딘지 중재기관이 어딘지가 안 나와 있어요. 세계 어디서든 아무 중재기관이나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그 상설 중재기관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임의 중재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중재기관이 선정이 안 돼 있으면. 그리고 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기관 이거 국제적으로 인정 안 된 중재기관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야. 그래서 명백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재 합의 자체의 완결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중재인은 어떻게 중재기관이 선정이 안 돼 있으면 그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라서 답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중재인 선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그런 어떤 중재기관 선정을 어디로 할 것인지 중재인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재로서 해결을 하기로 해놓고 중재기관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로 중재기관을 할 것인지를 당사자들이 논의를 하거나 토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중재 합의에 대한 어떤 효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쟁이 터지고 나서 중재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합의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미 문제는 터졌는데 유불리가 드러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중재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중재 합의를 하게 되면 당장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분쟁이 터졌어요. 중재 합의를 하긴 했는데 중재기관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한국 사람은 무조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길 원할 것이고 미국 사람은 미국 중재협회에서 하길 원하겠죠. 이거 합의가 되겠냐고. 합의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재지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타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본 계약에 관련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ICC가 제정한 중재규칙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무슨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한국에 있는 중재기관이기 때문에 국제성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ICC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대한상사중재원도 나름의 국제중재 규칙과 국내 중재 규칙을 가지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중재 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정한 중재 규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뜬금없이 다른 쪽에 있는 ICC 중재 규칙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하겠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중재 합의다. 이런 식으로 중재 합의를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임시 중재를 합의를 했어요. 자, 당사자 간에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 장소나 기타 중재 절차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그냥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뭐 이 정도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중재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중재인은 누구를 선정할 것이며 중재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중거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합의가 안 돼 있어. 그냥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시다. 쉽게 말하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들은 그때그때 중재 실제로 그러니까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분쟁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임시중재. 좋을 수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냥 뭐 당사자들이 사건 터지면 그때 가서 합의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거는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중재 합의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본래의 그 분쟁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쟁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보다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원래 그 문제가 터졌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게임을 치러야 되는데 본 게임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 본 게임을 어디서 할 것인지 본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전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중재처럼 아무것도 안 정해놓고 중재 합의를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 차라리 안 했으면 바로 소송으로 가면 되지.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중재기관을 지정한 경우 뭐 둘 중에 선택해서 뭐 가면 되지 않느냐, 뭔가 좋아 보이지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KCAB로도 갈 수 있고 일본 상사중재협회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뭐 만약에 이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거래를 한다고 칩시다. 그 둘 사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무역을 하는데 이런 식의 중재 합의문을 넣었어요. 계약서에다가. 그래서 분쟁이 터졌어요. 그럼 한국 사람은 당연히 KCAB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고 싶고 일본 사람은 당연히 일본 상사중재협회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 합의 되겠냐고. 그죠? 애매해지죠. 애매해지죠. 어디로 가서 분쟁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진짜 문제인 거지. 당사자들이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어느 한쪽이 클레임을 제기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심리나 절차 이거보다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갈 것이냐 일본 중재협회로 갈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기 위한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뭐 합의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한 경우. 자, 대한상사중재원과 민사법원 양쪽에 있다. 쉽게 말하면 KCAB에서도 하고 한국 민사법원에서도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중재로 해결이 안 되면 민사법원에서 해결한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중재로서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이 중재의 판정은 어떠한 효력이 있다라고 했죠?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 내려졌는데 중재 판정에 대한 판정문이 나왔는데 그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원으로 간다. 이게 쉽게 말하면 대법원 항소 판결이 나왔는데 민사법원에 다시 들고 와서 다시 소송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다 말이 안 되는 중재 합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재인을 2명으로 선정합니다. 물론 복수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어떤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실체적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짝수면 이게 동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홀수로 합니다. 홀수로. 그래서 한국중재법에서도 기본 3명이에요. 기본적으로 3명이다. 물론 합의를 하면 뭐 11명,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 오프라인 수업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당사자들이 정하기만 하면 11명으로도 할 수 있고 9명으로도 할 수 있고 7명으로도 할 수 있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세팅은 3명이에요. 3명 아니면 1명. 그렇죠? 신속 절차 같은 경우에는 1명으로 했죠. 자, 그러면 뭐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
선택적 중재 합의. 만약에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재 합의 이 경우에 이거죠. 예,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인데 이게 어떻게 유효하게 되느냐? 왜냐면 사실 이거는 동시에 이렇게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인데 사실은 무역 거래에서는 잘 안 써요. 근데 간혹 그 건설 도급 계약이나 요런 데서 보면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서 당사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소송으로 할 것인지 중재로 할 것인지 뭐 아니면 중재를 하기 전에 뭐 조정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협의와 합의를 하는 그런 어떤 건설도급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각국의 법제에서 이런 식의 선택적 중재 합의에 대한 유효성과 관련된 규정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당사자들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이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우리는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소송을 하겠다면 소송을 가는 거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것이 인정되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이게 제가 아까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중재도 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중재 합의의 어떤 뭐 법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명시적으로 중재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전속적, 그러니까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그 중재 합의만 진짜 유효한 중재 합의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유효설의 입장이기도 해요. 제대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 중재로서 분쟁을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있었는데 분쟁이 터지고 나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재판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중재제도라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당사자들이 옵션이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후라도 분쟁이 터진 후라도 합의해가지고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으면 뭐 중재제도의 외연을 키우고 중재제도를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자는 취지에서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대법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국적이 같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은 구매자 국가의 법에 따라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같은 국가의 법에 따라 판결 또는 제가 건너뛰어서 읽었네요. 국가의 법에 따라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된다. 그러니까 판결이 소송이고 중재가 중재죠. 이렇게 선택적 중재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품 공급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판결이 아닌 중재의 절차를 선택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분쟁 해결을 요구하고 한쪽이 그걸 요구했죠. 상대방이 이거에 이의 없이 중재 절차를 임했어요. 그러니까 중재 조항은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쟁이 터지고 나서 중재를 선택을 했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고 이의 제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 중재 합의는 중재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라는 입장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택적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가능성을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이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중재 절차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아니야 소송으로 하겠어 라고 하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갖고 다퉈야 돼요. 그러니까 본게임 치르기 전에 분쟁 해결을 위한 본게임을 치르기 전에
소송으로 할 거냐, 중재로 할 거냐, 이거 갖고 다퉈야 된다는 거죠. 법적 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판단이 났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 중재로 할 수 있다, 이거 소송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본안을 갖고 또 싸워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중재 합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중재 합의와의 분리 독립성부터는 우리가 그 강의실에서 만나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